아버님, 저희도 힘들다고요. 왜 현실을 모르는 척 하세요? 아니, 죄송할 게 아니라 이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집에서 돌보겠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내 시어머니는 아직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내 앞에서 나를 보고 있다. 그런데 벌써 그 사람의 존재를 지우려 드는 거냐? 그래, 더 이상 오지 마라. 내가 아내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발들일 일은 없을 거다. 안녕하세요. 새벽 감성 사연입니다. 고요한 새벽,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는 달빛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당신의 작은 속삭임에도 귀 기울이며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당신의 소소한 일상부터 가슴 깊이 간직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됩니다. 이 고요한 새벽,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 공간이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이제 사연을 들으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85세 김태웅입니다. 올해로 아내와 함께한 지 65년이 넘었습니다. 20살 때 만나 지금까지 평생을 함께했죠. 젊은 시절 경찰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바쁘게 살았지만 언제나 아내가 곁에서 든든하게 내조해 주었기에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더군요. 경찰로 근무하던 시절 출장 갔다가 사고를 당해 2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온몸이 움직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눈도 제대로 못 뜨던 그때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몸조차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내는 단 하루도 병실을 떠나지 않고 내 손을 잡고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덕분에 긴 재활 끝에 다시 경찰에 복귀할 수 있었고 정년 퇴직 후에는 그동안 못다 한 부부의 삶을 조용히 즐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다고 해야 할까요? 몇 년 전 아내가 개모임에 갔다가 넘어졌습니다. 그 작은 사고 하나로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내는 그날 이후 점점 기억을 잃어갔고 결국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깜빡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조차도 못 알아볼 때가 많아졌습니다. 자식들은 오며 가며 돌봐주지만 큰며느리는 집에 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며 나를 다그치지만 도저히 보낼 수가 없습니다. 평생 나를 지켜준 사람을 낯선 곳에 홀로 둔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아내와 함께 요양원에 들어가서 직접 돌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저와 아내 그리고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내와 처음 만난 건 20살 때였습니다. 대구의 작은 동네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근처에서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본격적으로 마음을 주고받게 된 건 성인이 되고 나서였습니다.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성격, 작은 일에도 배려가 깊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둘 다 가진 건 없었지만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결혼했고 이후로 60년 넘게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젊은 시절 경찰 공무원이 되면서 삶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야근이 많고 출장이 잦았지만 아내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출근할 때는 따뜻한 도시락을 챙겨 주었고 퇴근하면 말없이 지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내조 덕에 가정도 일도 무탈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둘, 막내딸 하나. 우리 부부는 새 아이를 키우면서도 큰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으니까요.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아내는 한 푼이라도 아끼며 살았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위해 바느질이며 가정일까지 도맡았지만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우리 가정에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친 건 경찰로 근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 큰 사고를 당해 2달 동안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의식도 없이 누워 있다가 간신히 눈을 떴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도 아내는 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한순간도 병실을 떠나지 않았고 매일 내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덕분에 1년의 긴 재활 끝에 다시 걸을 수 있었고 경찰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에 더 집중해야겠다고요. 정년 퇴직 후엔 아내와 함께 여생을 즐기려 했습니다. 손잡고 시장을 가고 공원을 걷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내가 개모임에 갔다가 넘어졌고 무릎을 다쳤다고 했습니다. 별거 아니겠거니 했는데 그날 이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반찬을 또 내오거나 금방 한 이야기를 다시 묻거나 이상하네, 내가 언제 그랬어 하면서 웃었지만 난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금씩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놓은 채 깜빡하고 가스불을 끄는 걸 잊고 심지어는 내가 누구인지 헷갈려하는 순간이 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밥을 차려주며 이거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이야 라고 하더니 몇 분 뒤엔 당신이 누구신지 하고 멍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방금 나한테 밥 차려줬잖아. 그랬어. 그때 느꼈던 감정을 뭐라 표현해야 할까요? 속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50년 넘게 한 집에서 살아온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본다니.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라며 웃어 넘겼지만 결국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 갑자기 깨서 집안을 배회하거나 창문을 열고 우리 집이 어디야? 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집 안에서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화장실을 못 찾아 방을 헤매거나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여긴 어디야? 라고 묻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아내가 내 이름을 부르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여보, 저기 그 누구시더라. 내 얼굴을 보면서도 기억을 찾으려 애쓰는 아내의 표정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난 아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할 거라 다짐했으니까요.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걱정하고 돕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며느리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이젠 요양원 보내셔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돌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머니가 이젠 집에서도 위험하시잖아요. 냉장고 문 열어놓고 가스불도 그냥 두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나 혼자 남겨두고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돌볼 거다.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다. 그 말에 큰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저희도 도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가족이란 게 원래 이런 건가요? 함께 할 땐 좋지만 돌봐야 할 일이 생기면 짐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건가요? 이제 나는 혼자서라도 아내를 지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내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면서 집안 분위기가 크게 변했습니다. 초반에는 자식들도 안타까운 마음에 찾아와서 도왔습니다. 큰아들은 자주 들러 집안일을 거들었고 작은아들은 병원 진료를 알아봐 주었으며 막내딸도
시간을 쪼개와서 아내를 돌봐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도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 큰며느리는 자주 와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짜증 섞인 말투로 이야기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버님, 이러다가 아버님까지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어머님은 이제 기억도 제대로 못 하시고 밤마다 돌아다니시잖아요. 요양원 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돌볼 거다. 아버님, 현실을 직시하셔야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치매가 왔다고 해서 아내가 가족이 아닌 게 아닙니다. 나와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고 지금도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 남처럼 요양원에 맡기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큰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강경해졌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한계예요. 애들 키우랴 일하랴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케어받는 게 훨씬 낫다고요. 내가 힘들다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 아내를 그렇게 쉽게 보낼 수는 없어. 아버님이야 평생 어머니랑 같이 사셨으니 그런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가족이란 그렇게 현실적으로 따질 수 있는 관계일까요? 아내를 돌보는 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새벽마다 잠에서 깨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아무 이유 없이 짐을 꾸려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 집이 우리 집이 아니야. 나 이제 가야 해. 여기가 우리 집이야. 자네랑 나랑 같이 산 지 벌써 60년이 넘었어.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집이 아니야. 나 데려다 줘.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한참을 달래고 나면 금세 잊고 다시 평온한 표정을 짓지만 그 순간들이 쌓일수록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큰며느리가 집에 들렀을 때 아내가 화장실 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걷지 못하고 휘청거리다가 그만 큰며느리에게 부딪혔습니다. 어머니, 좀 조심 좀 하세요. 큰며느리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멈춰 섰습니다. 죄송해요, 아니, 죄송할 게 아니라 이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집에서 돌보겠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그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라. 아내한테 그렇게 소리 지를 거면 당장 나가라. 아버님, 저희도 힘들다고요. 왜 현실을 모르는 척 하세요? 힘들면 안 오면 된다. 하지만 내 아내한테 그런 태도로 대하지 마라. 큰며느리는 짜증 섞인 얼굴로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큰며느리는 아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큰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짜증 섞인 얼굴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진짜 결정하셔야 해요. 나는 아내가 잠들어 있는 방을 슬쩍 바라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왔나? 큰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조심스럽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이 점점 나빠지시잖아요. 이렇게 계속 집에서 돌보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라도 미리 정리할 건 정리해 두셔야 하지 않을까요? 정리.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말하는 정리가 뭔가.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중에 더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서요. 재산 문제 같은 것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너 지금 내 시어머니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두고 벌써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아버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아직 살아있고 숨 쉬고 있고 내 앞에서 나를 보고 있다. 그런데 벌써 그 사람의 존재를 지우려 드는 거냐? 큰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냉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저희도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 더 이상 오지 마라. 내가 아내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발 들일 일은 없을 거다. 큰며느리는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의 옆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멍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아팠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아내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엔 따뜻했던 손이 이젠 한없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절대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겠다고. 차라리 내가 요양원에 같이 들어가서 돌볼지언정 남처럼 떠나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다. 예전엔 한두 번 깜빡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못 알아보는 순간이 생겼다. 한참을 멍하게 있다가도 갑자기 불안한 얼굴로 날 바라보며 묻곤 했다. 저기 혹시 누구세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본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었다. 여보, 나야. 태용이. 우리 같이 산 지 벌써 60년 넘었어. 그러면 아내는 몇 초 동안 나를 쳐다보다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미안해. 나 요즘 정신이 좀 이상해져서.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보면 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아내를 침대에 눕히고 나는 바로 옆에서 자리에 누웠다. 요즘 들어 새벽마다 깨서 돌아다니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한밤중 희미하게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떠보니 아내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다. 여보, 어디 가려고 그래? 하지만 아내는 내 말을 듣지 못한 듯 침대 가장자리로 몸을 움직였다. 그 순간이었다. 쿵, 어둠 속에서 무거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보, 급히 불을 켜고 바닥을 보니 아내가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 누워 있었다. 괜찮아? 어디 다쳤어? 나는 황급히 아내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아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 왜 여기 있어? 손을 잡아주는데 아내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나는 아내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침대에 눕혔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시 누워서 쉬어. 하지만 아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계속 주위를 둘러봤다. 이상해, 여기 어디야? 나 집에 가야 하는데. 여기가 우리 집이야. 당신이 살던 곳이야. 아니야, 아니야. 집이 아니야. 나 무서워. 나는 가슴이 조여 오는 걸 느꼈다. 눈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분명히 내 아내였지만 더 이상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아내 옆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밤을 새웠다. 다음 날 나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리고 큰며느리가 집으로 왔다. 큰며느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아버님, 이젠 정말 요양원 보내야 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내가 있는 방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까지 되셨는데 아버님도 힘드시잖아요. 솔직히 집에서 돌보는 건 무리예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할 수 있다. 아버님, 이건 고집이 아니에요. 현실을 좀 보셔야죠. 큰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이며 내 앞에 섰다. 만약 어머니가 또 밤에 돌아다니다가 넘어지시거나 길이라도 잃으면요. 그땐 아버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내 스스로도 불안한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차마 아내를 보낼 수는 없었다. 이러다 아버님까지 쓰러지시면 어쩌시려고요? 큰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다. 그럼 아버님도 같이 요양원 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
아버님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어머니를 직접 돌보시겠다면서요? 차라리 두 분 다 요양원에 들어가서 지내세요. 그러면 우리도 안심할 수 있잖아요. 나는 손을 떨며 소파를 짚었다. 그래서 나까지 거기 들어가면 너희들은 마음이 편하겠다는 거냐? 큰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표정에서 모든 걸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차분히 입을 열었다. 너는 내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큰며느리는 당황한 듯 나를 바라보았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야. 너희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꿈 하나 못 이뤘고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버님, 그런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해결 안 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을 절대 버릴 수 없어. 나는 한숨을 내쉬며 아내의 방을 다시 바라보았다. 내가 요양원에 같이 가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내 시어머니는 남처럼 버릴 수 없다. 그 순간 큰며느리는 짜증이 폭발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님이 그러시니까 저희가 힘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이제 감당하기 어려워요. 어머님은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 아버님은 현실을 보려고도 안 하시잖아요. 작은 아들이 눈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형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작은 아들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너희들 입장에서는 내가 고집을 부리는 걸로 보이겠지.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럼 내 어머니는 이 사람은 어떤 기분일 것 같아? 큰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이제 그만해라. 더 이상 이 집에 와서 요양원 얘기하지 마라. 아버님, 됐다고 했다. 나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내가 결정할 문제야. 너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그 말에 큰며느리는 결국 한숨을 쉬며 집을 나갔고 큰아들도 조용히 따라 나갔다. 거실에 홀로 남은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주먹을 꽉 쥐었다. 끝까지 내가 지킬 거야. 저는 큰며느리의 말에 신경을 끄고 아내가 앉아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날따라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멍한 얼굴로 앉아 있더니 갑자기 큰며느리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 누구야? 큰며느리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요. 며느리. 아내는 겁먹은 얼굴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잘 모르겠어. 그 순간 큰며느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신경질이 폭발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진짜 못 참겠네. 그러더니 큰며느리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갑자기 손을 뻗어 아내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진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내는 놀란 눈으로 큰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매번 똑같은 말 반복하고 똑같은 질문하고 솔직히 너무 답답해요. 제발 좀 정상처럼 행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아내의 팔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그만해라. 저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큰며느리의 손을 잡아 밀쳐냈습니다. 아내는 겁에 질린 얼굴로 몸을 움츠렸고 작은 아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큰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형수,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럼 어쩌라는 거야? 난 진짜 지쳤어. 이게 가족이야? 이게 삶이냐고.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당장 나가라. 큰며느리는 여전히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저희도 손 놓겠습니다. 손 놔라.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큰며느리도 저를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느꼈는지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가방을 챙겨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잔뜩 겁먹은 얼굴로 몸을 움츠린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나 잘못한 거 아니지?
나 잘못한 거 없지? 괜찮다. 괜찮다, 여보.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큰며느리는 절대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큰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다시는 우리 집에 들이지 마라. 만약 한 번이라도 오려고 하면 나도 내 얼굴 보지 않을 것이다. 큰아들은 난감한 얼굴을 했습니다. 아버지, 형수 엄마가 너무 심했던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내 아내에게 있나? 내 엄마한테 손까지 대고 소리를 지른 사람이 무슨 가족이냐? 큰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큰며느리는 우리 집에 오지 않습니다. 가끔 큰아들은 혼자서라도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저는 큰며느리의 이야기만. 가끔 큰아들은 혼자서라도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저는 큰며느리의 이야기만큼은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잠든 아내를 바라보며 나는 그렇게 또 한 번 다짐했다. 아내의 치매가 시작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가족들과도 수없이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는 여전히 아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큰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아들도 간간히 연락을 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작은아들과 막내딸은 여전히 찾아와 도와주려고 하지만 저도 작은아들과 막내딸에게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끔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을 때면 잠시나마 저를 알아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 다시 멍한 얼굴로 먼 곳을 바라봅니다. 여보, 밥 먹읍시다. 숟가락을 들어 올려도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한 입 떠먹여 주면 그제야 천천히 씹지만 몇 숟갈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멍하니 앉아만 있습니다. 밥 안 먹어? 이제 가야 합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디 가려고? 엄마가 기다려. 나 집에 가야 합니다. 저는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여기가 당신이 살던 곳이야.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불안한 얼굴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집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현관으로 가려고 일어섭니다. 저는 얼른 아내를 부축해 다시 앉힙니다.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마. 당신은 여기 있으면 돼. 하지만 아내는 점점 더 초조해하고 마치 이곳이 감옥이라도 된 듯한 얼굴을 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 남편, 김태용. 우리는 20살 때 만나 벌써 60년 넘게 함께 살았어. 아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피식 웃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미 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요양원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 손으로 아내를 남처럼 떠나보낼 수는 없습니다. 큰며느리는 이제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아버님,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십시오라고 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끊어낸 뒤로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우리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여라.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못하게 하겠다. 큰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큰며느리는 우리 집에 오지 않습니다. 큰아들도 처음에는 갈등을 느꼈던 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큰아들은 가끔 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큰며느리와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허리는 자꾸만 구부러지고 손발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돌보는 일만큼은 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아내의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제 손을 꼭 쥘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내가 저를 기억하는 것 같아 눈물이 납니다. 어떤 날은 저도 불안해집니다. 만약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작은아들과 막내딸에게 당부해 두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내 엄마를 지킬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먼저 떠나면 너희가 엄마를 끝까지 지켜라. 작은아들과 막내딸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너무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내 몫이다. 저는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듣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치매는 가족의 삶을 망친다고. 환자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제 삶 그 자체입니다. 저와 함께 웃고 울고 힘든 날들을 견뎌온 사람입니다. 그런 아내를 어떻게 쉽게 남에게 맡기고 손을 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아내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처럼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선택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울림을 주었길 바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는 이들의 이야기를 보며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